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고 의사 표현을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외압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검 예규에도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한 해명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침묵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명확한 경위를 내놔야겠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찬성하고 나선 건데요. 아직 상원 추가 표결, 또 하원 표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해제가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는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두고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붕괴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옆에 있는 다른 타워 2기의 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작업 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붕괴 원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조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의 관세 휴전 합의를 이행하는 조치들이 발효됐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 되면서 중국의 표적이 됐던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도 1년 미뤄졌습니다. 부정행위로 논란이 벌어진 연세대학교에서 지난해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커닝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참모들과 일선 지검장들, 또 연구관들까지 나서서 설명을 요구하고 대놓고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아직 이렇다 할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대검찰청 참모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노 대행에게 구두로 직접 사퇴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사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밝힌 입장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검찰 구성원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습니다. 일선 지청장들은 항소 포기가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거라며 노 대행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고 대검 연구관들도 거취 표명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노 대행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게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실상 중론이 된 상황. 주말부터 이어진 구성원들의 항의에 노 대행은 일단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항소 포기를 둘러싼 내홍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1심 선고와 관련해 대검찰청의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은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받지 않았느냐며 수사 결과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법원도 이번 판결에 이 대통령 관련 내용을 밝힌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검사들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 환수가 막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재판이 이뤄지고 있어 추가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 재판부에 요청한 추징금은 7,800여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실제 선고된 건 구형 액수의 6% 정도인 473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뇌물 액수만 추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을 추가 환수할 길이 막혔다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선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범죄 수익 환수라는 정의 실현의 한 축이 무너졌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천억 원은 개발 행위로 생긴 전체 수익이라며 범죄 수익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입증이 된다면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난 게 매우 드문 겁니다. 그건 사실은요.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형사소송 결과가 민사소송의 근거가 되다 보니 배상 액수가 늘어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게다가 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년 넘게 첫 변론 기일도 잡히지 않았는데 이 사건과 연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만큼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 피해 회복은 요원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범죄 수익 액수를 두고 다툴 기회를 사실상 잃은 셈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진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지시한 일이 아니라며 일축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의견을 밝힌 당일, 대통령실은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그 배경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시작하거나 개입한 일이 아닌 만큼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는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라는 식의 지시는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기류는 정치권 공방에 굳이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풀이됩니다. 정쟁에 참전하는 대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 후속 조치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내부에선 최근 일부 검찰의 행태에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와 집단주의 관행을 지적하며 이런 문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펙과 주요 양자회담 등 최근 외교 성과를 토대로 국정 지지도가 반등세를 보인 만큼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에 대해선 선을 긋고 민생 행보에 힘을 쏟을 거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총력전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친윤 검사의 반발에 불과하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1심 항소를 포기한 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재판 외압이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습니다. 7,800억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키는 건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복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대통령의 아바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굉장히 용기 있게 자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검찰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항소 포기가 아닌 자제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선의 반발은 그저 한 줌도 안 되는 친윤석열계 검사의 항명으로 치부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수사에 한마디라도 한 적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오히려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조작 기소였음이 탄로났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수사였다고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인데 내친 김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국정조사하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보니 역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 것 같다고 깎아내리며 핵심은 외압 여부 딱 하나로 전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안건 미정으로 전체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검사들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증인 참고인 채택 없이 열리는 만큼 거친 설전만 오갈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정치 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전국 지역위원장 대상 워크숍을 이틀째 이어갑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마무리 발언과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1박 2일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6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략과 공천심사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공천심사 기준과 방식, 당원 주권 정당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 등을 최고위 의결 등을 거쳐 이번 달 안에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대검찰청, 오후에는 법무부를 각각 항의 방문합니다.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당원들과 국회에서 추가 규탄 대회를 열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엽니다. 애초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 질의 개회를 요구했지만 여야 간의 협의에 이르지 못해 회의는 일단 안건 미정인 상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기관 증인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여야는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붕괴 사고가 오늘로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주변의 4호기와 6호기 타워 해체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보일러타워 4호기 계측 결과 기울어진 각도가 허용 범위 내로 측정돼 계획된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파 때 비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확한 발파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 시행사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에 하부부터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은 작업 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무너진 보일러타워 5호기는 지난 2022년 가동이 중단돼 내년 5월 철거가 목표였습니다. 취약화 작업이 거의 이뤄진 상태에서 무너진 건데 붕괴 사고 위험성은 공사를 맡은 HJ중공업이 지난해 3월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서에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계획서엔 붕괴 사고로 작업자가 매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위험 등급도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구조물을 철거할 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철거 작업 때 기둥등이 넘어져 작업자가 깔릴 위험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작업이 계획서대로 진행됐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대목인데
이번 붕괴 사고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체 작업에서 가장 위험한 붕괴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이런 사고는 막아야 되는,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닌가. 사고 수습과 함께 원인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영준입니다. 부정행위 논란이 벌어진 연세대학교 교양 수업에서도 지난해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커닝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대규모 온라인 수업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최근 단체 컨닝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학교 비대면 교양 수업 자연어 처리와 챗 GPT의 지난해 수강 후기입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챗 GPT의 위대함을 느꼈다. 챗 GPT를 사용해 A+를 받았다며 스스럼 없이 부정행위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연세대 해당 수업에서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가 벌어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좋은 강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강의는 올해와 같이 지난해에도 인공지능융합대학 A 교수가 맡았습니다. 당시 시험의 경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시간을 짧게 설정했다는 공지는 있었지만 별도의 부정행위 방지 장치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올해는 시험 보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올해 시험 수강생 600여 명 가운데 40명 정도가 부정행위를 자수했지만 의심 정황이 확인된 나머지 10명은 자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비대면 수업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문제라며 공청회까지 열겠다는 방침인데 학생들 사이에선 시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줄 글로만 어떻게 촬영해라라고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예시 구도로 올려주신 게 아니어서 학생들끼리 되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 논란 속에 고려대학교에서도 1,400여 명 규모 온라인 수업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고려대 측이 시험을 전면 무효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찰이 모레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험 당일 인력 2만 명가량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능일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400여 명을 투입하고 출제본부와 채점본부 등에도 9,200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실이 지연되는 수험생은 순찰차를 이용해 수송을 지원하고 시험장 주변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계도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수능 고사장을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이 발생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모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풀 문제지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수능일에 안정적으로 시험이 치러지도록 모든 시험장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노끈으로 꽉 묶인 종이 상자를 화물차에 옮깁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들어있습니다. 한 번 닫힌 화물칸은 잠금 장치에 식별띠를 매 열어보면 표시가 나게 했습니다. 차로 옮겨진 다음부턴 본격적으로 007 작전이 개시됩니다. 우선 문제지는 경찰 경호 속에 전국 85개 시험지구로 옮겨집니다. 이동 시간이 긴 순서대로 출발하는데 가까운 지역은 수능 전날 이송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경비 속에 공개되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보관됩니다. 문제지를 시험장에 옮기는 시간은 수능일 새벽입니다. 영역별 시험 시간에 맞춰 상자가 개봉되면 마침내 문답지는 수험생 책상에 오릅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작년보다 3만여 명 는 55만 4,174명. 교육부는 시험을 치르는 전국 1,310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3일 기간 시험에 차질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수능 준비에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교육부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학교는 휴업하지만 시험 영향이 없는 학교는 1시간 늦게 등교합니다. 수험생이 교통체증으로 지각하지 않도록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사업체 등에도 10시 출근이 권고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은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한 428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임의 대가로 봐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부당이득 7천억여 원 추징 요청의 근거로 삼았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무죄나 면소가 선고된 경우 검사는 번복 가능성이나 실익 등을 검토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검토를 진행한 수사팀의 결정은 항소 필요였습니다. 2심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뇌물죄 관련 판단을 바로잡아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지게 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나아가 중대범죄의 경우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2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규정도 존재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대상으로 충분히 항소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법조계에선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간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 왔던 상황. 하지만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오면서 그 여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성공하기 위해 남북의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판단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시키는 작전을 실행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 적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하는 외환 유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소에는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장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메모장에는 핵시설이나 김정은 휴양소처럼 북한의 체면을 손상시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공격 대상을 정리해 놓은 것에서부터 충돌 전후 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해 대외 명분을 쌓고 적을 기만한다는 등의 구체적 전략도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만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단순 군사작전으로 알고 있었던 이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대 국군 드론 작전 사령관과 작전에 참여한 영위관급 장교들이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를 끝으로 외환 의혹 부분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른 내란 의혹 관련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올해 안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과 재판을 합치고 내년 1월 초에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새 사건을 다음 달 말쯤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등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첫 피의자 출석인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2차례 출석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와 또 변호인단 일정 등을 들어 소환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수준의 53%에서 61% 사이로 감축하기로 한 목표치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유엔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의 국내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론이 오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하는 측량성과 또 국외 반출 협의체가 구글에 답변을 줘야 하는 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고정밀 지도로 앞서 정부가 2차례 안보 우려를 이유로 결정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 위원장 워크숍에서 오직 이재명 성부의 성공을 위해 찰떡공조로 승리하자면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스윙보터로 불리는 충청 민심을 선점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흰색 셔츠를 맞춰 입은 더불어민주당 254명의 지역위원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 단결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민주당! 최근 대통령실과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정청래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정대가 차돌같이 단단하게 뭉쳐서 찰떡 같은 공조로 우리 지방선거 승리하고 이어 내란 청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탈환을 노리는 수도 서울의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 검증 전담팀도 만들었습니다. 오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닷새 만에 다시 충청을 찾아 스윙보터로 불리는 중원 민심을 훑었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 반도체 부품 공장을 찍고 청주 국제공항을 방문하는 등 지역 목소리를 듣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충북은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의 중심입니다. 노동계 일각에서 추진하는 새벽 배송 제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반민생 연대가 일상을 멈추게 한다면서 민생정당임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당협 재정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양당 독점 지역에서 정치적 매기가 되겠다는 지방선거 큰 그림도 제시했습니다. 양당의 나눠먹기 정치시장에 혁신과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내년 지방선거에 여야 모두 이처럼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한 목소리로 단일 대우를 외치고 있지만 공천 기준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집안 싸움이 시작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도 거셉니다. 대책을 만들면서 9월 통계를 일부러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만약 패소한다면 서울 도봉과 중랑 등의 지역은 규제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기 위해 불리한 9월 부동산 통계는 쏙 뺐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국토부 김윤덕 장관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절차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9월 통계는 있어도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9월 13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아니면 말고 뭐 조작, 위법 이런 선동적인 말들로 대중을 선동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매우 전략적으로 국토부는 9월 통계를 지난달 13일에 받았는데 그 통계까지 반영해 대책을 늦춰서 발표하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울시 전역을 다 묶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저는 너무 조급했다. 왜냐하면 딱 하루니까. 꼭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주장이 저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계 누락 의혹 등에 대해 정부의 행정소송을 예고했는데 김 장관은 옳은 판결이 나올 거라면서도 만약 패소한다면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9월 통계가 반영됐다면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았을 서울 도봉과 중랑 등 모두 8곳이 대상입니다. 야권은 대통령실로도 전선을 넓혔습니다. 규제 지역을 결정한 주정심이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1호 대책을 발표할 때 했던 정책실장의 이 발언이 위증이라며 고발을 예고한 건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규제지 선정 전에 국토부가 통계를 받아본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야권의 총공세에도 민주당은 눈에 띄는 입장 표명은 없었는데 여론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세금은 안 내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그리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수색이 실시됐습니다. 고가의 에르메스 가방과 현금 다발, 또 순금 등이 무더기로 압류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서울 용산의 체납자 집을 국세청 추적조사팀과 서울시 38 세금 징수팀이 합동 수색에 들어갑니다. 방 안에 쌓여있는 오렌지색 박스를 열어보니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쏟아집니다. 에르메스 가방과 현금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 총 9억 원어치가 압류됐습니다. 저희 국세청에서 왔는데요. 집 주소가 여기로 돼 있어가지고. 네. 잠복과 탐문 끝에 강남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체납자 집을 합동 수색하다 5만 원짜리 돈다발과 금시계가 나옵니다. 관할구청의 CCTV 관저센터를 통해 체납자가 캐리어 가방에 숨긴 돈을 확인해보니 4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18명에 대한 합동 수색으로 18억 원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 정보 등 현장 정보가 공유됐습니다. 이번 합동 수색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해온 체납 정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및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행해 옮긴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10조 원을 넘고 1년 이상 2억 원을 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83조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내년에 국세 체납 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부터 단호히 조치해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이 특별 공급 모집에 2만 3천여 명이 모이면서 평균 경쟁률 86.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모펀드 수천 건을 판매했다가 100억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직무에서 알게 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주가를 올리는 등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가 16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줄 뉴스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 안팎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중부 내륙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횡성 둔내면이 영하 4.6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제천이 영하 2.8도, 파주는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도 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낮은 만큼 차가운 아침 공기에 대비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5도, 대구 14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점 오르면서 수능일에는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벌 입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미중 정상의 관세 휴전 합의를 이행하는 조치들이 발효됐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 되면서 중국의 표적이 됐던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도 1년 미뤄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수입 박람회. 미국 식품농업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9개 업체가 전시관을 열었는데 특히 중국의 미국산 콩 수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경주 에이펙 계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향후 3년 동안 매년 2,500만 톤의 대두 교역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대두 농가 수출의 절반에 달하는 양입니다. President Xi and President Trump, they had a very positive discussion. So we just don't like to see our soy trade get caught up in sort of high-level geopolitics. 이른바 부산 합의에 따라 중국이 미국 농업계를 겨냥해 부과했던 10에서 15% 추가 관세도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낮추자 상응한 보복 조치를 동시에 철회한 겁니다. 난타전 양상으로 치달았던 상호 관세 125% 가운데 유예를 거듭해온 24%포인트는 1년 추가 연장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중국산에 매기는 관세는 평균 47%로 내려가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같은 비관세 보복 조치도 속속 풀렸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중국의 제재도 1년 미뤄졌습니다. 关于暂停对韩华海洋株式会社5家美国相关子公司实施反制措施1年的决定，自2025年11月10号起施行。 G2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신세였던 우리 기업도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깨지기 쉬운 휴전에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인데요. 그래도 고비를 넘기면서 공화당은 이번 주 종결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 관제사들을 향해 지금 출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깎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제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남은 절차는 상원 본회의 통과와 하원 투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이번 주 안에 연방 정부가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속한 하원 표결을 예고했습니다. At the very moment that they do that final vote, I will call all House members to return to Washington as quickly as possible. We'll give a 36-hour formal and official notice.
so that we can vote as soon as possible to pass the amended CR bill.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정부를 빨리 정상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And I'm grateful that the end is in sight. The American people have suffered for long enough. Let's not pointlessly drag this bill out. Let's get it done.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이탈하면서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척 슈머 원내대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So I cannot support the Republican bill that's on the floor because it fails to do anything of substance to fix America's healthcare crisis. 셧다운 장기화로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항공 관제사들이 결근하면서 혼란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출근하지 않으면 감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무급으로 일하는 항공 관제사에게는 $10,000, 약 1,450만 원의 보너스를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셧다운 사태는 이르면 이번 주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미국인들에게 29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에 이어서 남은 돈으로는 국가 부채를 갚을 것이라면서 거듭 관세 효과를 홍보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관세 수입으로 저소득과 중간소득 미국 시민들에게 $2,000, 우리 돈으로 290만 원을 지급해도 남는 돈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모든 돈은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찾은 알샤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오랜 내전으로 황폐해진 시리아 재건을 촉진하기 위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취재진을 피해 백악관 웨스트윙 측면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지난 1946년 시리아 건국 뒤 시리아 국가 원수가 백악관을 찾은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회동과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I will be ordering the cessation of sanctions against Syria in order to give them a chance at greatness. 알샤라 대통령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 소속으로 이라크의 미군 교도소에 수감됐고 한때는 미국이 $1,000,000, 우리 돈 145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던 인물입니다. 2016년 알카에다와 결별한 뒤 지난해 12월 시리아를 철권 통치해온 알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시리아 정상의 백악관 대자는 수십 년간 국제 제재 속에 고립되어 온 시리아가 미국 등 서방과 협력과 개방을 시작하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백악관으로서는 시리아와의 관계 전환을 통한 중동 질서 재편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시리아가 미국 주도의 이슬람 국가 격퇴 연합에 합류할 거라는 미국 관리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양국 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시리아가 미국 주도 군사작전에 협력하는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두 정상 첫 대면 뒤 중단한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에 따른 제재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 수도의 상호 대사관을 재개설하는 방안과 함께 미국의 시리아 안보 및 재건 지원 문제가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던 중 정전으로 불이 꺼졌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정전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인 셈입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할리우드 배우 엔젤리나 졸리는 인간 사파리 드론의 위협을 실감했다며 소회를 전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궁, 젤렌스키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가 한창인데 갑자기 불이 꺼집니다. Electricity. Electricity is gone. You know, not everything. Oh my God. 황당해하는 기자에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일상이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번이나 정전이 된 상황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를 던지며 화를 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적이 아니라 친구라고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과 그림자 함대를 겨냥한 제재를 준비 중이라며 한 달 내에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종전 노력이 중단된 건 우크라이나 때문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계속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불화설도 일축했습니다. Сергеевич продолжает работать активно. Эти все сообщения абсолютно ложные.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배우 엔젤리나 졸리는 러시아의 끊임없는 드론의 위협을 실감했다면서 사람을 추적하고 사냥하며 공포에 떨게 하는 인간 사파리라고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정부 지정 국가 기반 시설인 국내 혈액 공급 기관을 상대로 한 초유의 해킹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전산망 접근을 막고 돈을 요구하는 수법인 랜섬웨어 공격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해커 집단은 헌혈한 이들의 정보를 쥐고 있다며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헌혈 카페에 긴급 점검으로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헌혈하러 온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리고 휴무라고 해가지고 지금 좀 살짝 당황스럽긴 한 상황입니다. 사정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헌혈 버스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오후에는 나갈 수 있대요. 어차피 차량은 오래 나가도 운영 못하니까요. 오늘은 다 운영 못한다고 봐야죠. 시민 헌혈로 혈액을 모으고 이를 다시 병원에 공급하는 공공단체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의 전산망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정 국가 기반 시설인데 YTN 취재 결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커들은 정보를 주고 있으니 협상하자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헌혈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별 등 개인정보가 담긴 혈액관리 서버에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의 데이터를 잠그고 금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랜섬웨어 수법으로 앞서 SGI 서울보증이나 예스24 같은 기업들이 비슷한 피해를 봤습니다. 한마음혈액원 측은 키사, 인터넷진흥원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다고 신고했는데 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국내 혈액 공급 기관을 상대로 한 초유의 해킹 공격에 병원과 관계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대학병원 등 일부 상급 종합병원은 한마음혈액원에 신규 혈액 공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혈액 수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국내 혈액 공급 상당 부분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당장 혈액 수급난 우려는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헌혈한 이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피해 우려가 여전해 관련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부산 지역의 최대 폭력 조직이죠.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또다시 도심에서 보복 폭행을 일삼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런 두 조직의 대립은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뒷걸음치는 상대방을 향해 다가갑니다. 길에서 마주친 남성을 밀치거나 손에 든 흉기를 보이며 식당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상대 조직원을 발견해 위협하는 모습입니다. 부산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가 10달 동안 보복 폭행을 벌이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작은 대립관계에 있는 상대 조직에 가입했다며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 한 명을 폭행한 지난해 11월입니다. 이후로 두 조직은 보복의 재보복을 반복했고 부산 해운대와 서면 등 도심에서 상대 조직원을 발견하면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상대 조직원 아파트를 SNS로 찾아내 잠복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 교도소에서 지시를 받아 보복 폭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시자는 교도소에 수감해 있는 상태에서도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까지 저희들이 구정했습니다. 경찰은 두 조직에서 46명을 붙잡아 19명을 폭력행위처벌법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외국으로 달아난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올렸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대부분은 20에서 30대 신규 조직원들로 10대도 1명 포함됐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묘사돼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두 조직 간 대립. 영화가 아닌 실제 다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시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조직은 지난 2021년에도 보복 폭행을 일삼다가 경찰에 적발돼 24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60대 남성이 집에서 토치를 이용해 벌레를 잡으려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랑천에 빠져 2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진 차량이 물에 반쯤 잠겨 있습니다. 서울 송정동 동부간선도로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중랑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 말로는 그냥 펑 소리가 나면서 이제 빠졌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가 까맣게 그을렸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천시 오류동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건 새벽 6시 2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로 쓰던 비닐하우스 한 개동이 불에 완전히 탔습니다. 최근 집안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화재가 나 한 명이 숨진 가운데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이 집 보일러실에 곰팡이 방지제를 뿌린 상태에서 벌레를 잡기 위해 토치를 켰다가 폭발한 겁니다. 남성은 팔과 어깨 등에 화상을 입었고 집 유리창도 부서졌습니다. 소방은 토치는 인화물질 근처나 실내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이 한국인의 휴대전화를 먹통으로 만든 사실이 처음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들은 피해자의 구글 계정 정보를 입수해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초기한 뒤 카톡으로 피해자 지인들에게 악성 코드를 보내 범행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북한의 해킹 그룹이 이용한 것은 구글의 내 폰 찾기, 이른바 파인드 허브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위치를 파악하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초기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먼저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침입했고 구글 계정 정보를 확보한 뒤 이 파인드업으로 교란 작전을 펴며 범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PC가 없는 외부로 나간 것을 GPS로 확인한 뒤 스마트폰을 초기화해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해커들은 피해자의 PC 카카오톡에 접속해 지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쓰인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모두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상태라 피해자 지인들이 진위 확인을 못하도록 미리 손을 써둔 셈입니다. 사전 준비 과정도 치밀했습니다. 구글 계정을 탈취한 뒤에는 네이버 계정 정보를 확보해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됐다는 보안 경고 메일까지 삭제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위협 분석 보고서를 낸 정보보안 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는 스마트폰 초기화로 사진과 연락처 등 데이터를 삭제하고 피해자 계정을 확보해 공격 범위를 확대한 수법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9월 초 탈북 청소년 전문 심리 상담사의 스마트폰이 탈취당했고 한 북한 인권운동가의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선 지인 36명에게 악성 파일이 유포됐습니다. 이 같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계정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등 개인 보안을 강화하고 구글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역시 휴대기기 실소유자 재확인을 포함한 보안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오늘로 창설 80주년을 맞는 해군이 남해와 동해에서 첫 함대급 해상 기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신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비롯해 해군 주요 전력이 대거 동원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지스 방공체계를 갖춘 7,600톤급 서해 류성룡함에서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됩니다. 8,200톤급 최신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비롯해 군수 지원함과 무장 헬기로 구성된 함대가 진용을 갖춰 바다를 가릅니다. 2박 3일간 남해와 동해를 오가며 진행된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의 훈련 모습입니다. 지난 2월 제주기지를 거점으로 창설된 뒤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함대급 기동훈련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지스함만 3척을 투입하는 등 함정 7척에 항공기 3대가 동원됐습니다. 앞으로도 기동함대는 유사시 압도적인 전력으로 전성을 보장하는 군사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겠습니다. 기동함대 사령부 전력은 각각 동서 남해를 담당하는 해군 1, 2, 3 함대와 달리 유사시 어느 지역이든 가리지 않고 투입됩니다. 적함과의 교전을 가정한 대함 사격뿐 아니라 대잠수함, 방공전 같은 복합 전투 상황에 대비해 실전 같은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이지스 구축함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통해 해상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역할을 숙달했습니다. 해군은 밤낮으로 이어진 강도 높은 훈련으로 기동함대의 지속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9입니다. 네, 요즘 단풍 구경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나무 단 한 그루로 단풍 명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맞은 원주 반길이 은행나무를 홍성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을 버틴 나무가 또 한 번 가을을 맞았습니다. 하늘을 덮을 듯 드넓게 뻗은 가지에 노란 단풍이 내려앉았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최고 은행나무가 아닐까 싶고요. 그 감동이 물결처럼 막 밀려 들어와요. 지금 너무 기뻐요. 높이 32m, 둘레 16m, 사방으로 퍼진 가지가 숲을 이뤘고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동화 속에나 나올 듯한 경이로운 모습에 너도 나도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저희 가족여행 왔는데 이 은행나무가 장수의 의미를 가진다 해가지고 꼭 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너무 웅장하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저희 가족여행에 너무 큰 의미를 준 것 같습니다. 이 나무에는 길을 지나던 스님이 꽂은 지팡이에서 싹이 자라 나무가 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무 안에 흰 뱀이 살고 있어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 반길이 은행나무의 수령은 130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곳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이 은행나무는 지난 196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는데 나이는 800년에서 1000년 정도로 추정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립산림과학원이 분석한 결과 수령이 1318년으로 확인됐습니다. 단풍 절정을 맞은 반길이 은행나무. 경이로운 모습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축구의 메카가 될 천안의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처음으로 모여 훈련했습니다. 본선 포트2를 노리는 홍명보호의 11월 A매치 목표는 승리입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천안에 있는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에 대표팀 선수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황인범에 이어 이동경과 백승호도 부상으로 제외됐고 배준호와 서민호가 대체에 발탁됐습니다. 한국 축구의 메카로 자리 잡을 종합축구센터는 4,000석의 스타디움을 포함해 11개의 축구장을 갖췄고 내년 상반기에 공식 개관합니다.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볼리비아,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 가나를 상대하는 홍명보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포트2에 들어가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경기를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훈련하는 선수단 분위기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특히 지난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패배를 맛본 김승규에게 이번 리턴 매치는 서력의 무대입니다. 저 위치에서 해야 될 몫을 다 못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나전을 출전하게 된다면 그때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볼리비아는 역대 월드컵 본선에 3번 나가 1무 5패를 기록했는데 그 1무승부가 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과 비긴 경기입니다. 볼리비아와의 역대 전적에서는 우리가 1승 2무로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평가전 상대 가나와는 역대 전적 3승 4패로 열세입니다. 홍명보호는 오는 금요일 대전에서 볼리비아와 경기한 뒤 서울로 장소를 옮겨 다음 주 화요일 가나와 11월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 초반 대한항공의 정지석과 한국도로공사의 강소희가 국내 선수들 가운데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팀의 선두 행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한국도로공사의 정상 도전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4,300명 만원 관중이 찾은 OK저축은행의 부산 개막전. 대한항공이 러셀과 정지석, 쌍포의 활약을 앞세워 잔치집 홈팬들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68% 성공률로 22득점. 공격뿐 아니라 안정된 리시브부터 서브와 블로킹까지. 정지석은 제대로 이등값을 하며 팀의 선두 도약을 이끌었습니다. 브라질 명장 헤난 감독 부임 이후 새 주장을 맡은 정지석은 시즌 초반 지난해의 부진을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93점으로 득점 전체 8위, 56.2%로 성공률은 2위, 국내 선수들 가운데는 모두 1위입니다. 항상 책임감을 안고 뛰고 있고요. 일단 주장이라는 직책을 주신 감독님께서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자부에선 리그 간판 김연경이 빠진 공백을 강소휘가 메꾸고 있습니다. 득점과 공격 성공률에서 모두 전체 6위, 국내 선수 1위입니다. 모마와 타나차 등 검증된 외국인 듀오에 강소휘가 삼각편대로 나서면서 한국도로공사의 공격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과 개막전 패배 이후 5연승, 1위로 기분 좋게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정지석과 강소휘, 건강하고 탄탄한 엔진을 달고 대한항공은 2년, 한국도로공사는 3년 만에 정상 탈환에 나섭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2025-2026 시즌 여자 프로농구가 이번 주 일요일 대장정에 막을 올립니다. 개막을 앞두고 6개 팀의 감독과 대표 선수가 참석하는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번 시즌에 임하는 각오를 꽃으로 색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해바라기와 동백, 잡초 등을 꼽은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고요. 스포츠 뉴스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만 보고 한번 가려고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꽃을 표현해서 해바라기를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꽃처럼 한결같이 한 곳만 바라보면서 어떤 순간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그 동백의 그 붉은 그런
추운 겨울에도 이제 꽃을 피우는 그런 열정을 코트 위에서 좀 피워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요. 푸른 장미로 골랐는데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끝내 현실로 만들어가는 팀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잡초처럼 저희들이 좀 더 굳건하고 해서 꽃을 한번 피워보고 싶습니다. 팀도 무궁화처럼 인내, 끈기, 열정 모든 걸 바쳐서 지지 않고 계속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진 가운데 일부 중부 내륙은 영하권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4.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은데요. 오늘 아침에는 차가운 공기에 대비해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추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횡성 둔내면으로 기온이 영하 5.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제천이 영하 2.8도, 파주는 영하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 7.6도, 광주 5.6도, 부산은 9.1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은데요. 오늘도 내륙 곳곳에선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5도, 광주와 부산 16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수능날에는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벌 입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서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